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광고 길지 않아요. 예, 이렇게 댓글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참 저는 뭐 어차피 2시간 3시간 동안 생방송하러 끝나는데 이걸 20년 30년 앵벌이에 나서신 그분들은 대체 어떤 마음으로 나셨었을까요? 75년 전 80년 전에 그분들이 당했던 그게 도저히 내가 잊지 못해서 나왔을까요? 대체 어떤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렇죠. 필요한 정보도 광고에 나와서 좋고, WPI에 대해서도 좀 더 알고, 워크숍에 대해서도 좀 알고, 검사를 해보니까 어땠다, 상담이 어떻다, 이런 거 알면서, 이 광고 아니에요. 광고 아니에요. 예, 훌륭한 이 심리 상담 정보 제공이라고요. 저 여자친구도 아니시면서 뭐 저한테 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드세요. 어떤 분이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윤명 대표가 할머니를 앞세워 앵벌이를 해서 얼마나 많은 이득을 보았는지 뚜렷하게 밝혀지면 하나님도 못 막아요. 하나님이 뭘 못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막는 게 있어요, 세상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못 막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소예요. 뭐를 못 막는지도 이야기도 안 하시고 추측만으로 사람을 죽이지는 맙시다라고 했는데 지금 추측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윤명 씨가 상당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하기 힘든 현금으로 척척 집도 사고 그것도 한 채도 아니고 두 채도 사고 그러셨다는데 그리고 10년 사이에 소득세를 5,400만 원인가 냈다라고 했나? 10년인가 20년 동안에 소득세를 그 정도 냈으면 많이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소득세면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의 소득도 나오기가 힘든 그런 일을 하신 분이래요. 남편분도 그렇대요. 그런데 현금으로 집도 사고 뭐 그동안 먹고 사는 것도 잘 하셨겠죠. 윤명 씨도 모금통 들고 다니면서 생활비 다 모금하지는 않았겠죠. 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분이 뭐, 윤명 씨를 숨어서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셨겠죠. 그렇지만 현금으로 집 살 정도로 한 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윤명 씨가 모금 계좌가, 이번에 더 놀라운 거는 윤명 씨가 재산 신고를 하잖아요. 이 비례대표를 하는데, 통장에요. 3억의 돈을 재산이라고 신고를 하셨대요. 통장에 현금으로 3억이 있는 부자인 거예요. 저는 통장에 저 재산을 진짜 까면 너무 하겠지만은 그래 차마 말은 못 하는데요. 3억이 아니라 3천이라도 저 통장에 현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빚은 제가 윤명 씨 그 3억보다 훨씬 많은 빚이 있으니까 제가 뭐 할 말은 없지만은 자 그런 분이 사실관계 더 이상 그보다 어떻게 더해요. 그리고 윤명 씨가 자기가 현금 3억이 있다고 보고한 그 통장이 본인이 정치인 되겠다고 제출했던 재산 명세서에 있는 통장이래요. 더불어민주당이 윤명을 보호한다고 해서 팩트부터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윤명을 보호하는 건 팩트인가요? 거짓 뉴스인가요? 아니면 나의 믿음인가요? 네,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제발. 우리 패널들하고는 저 이야기 안 할래요. 그건 그렇고 지금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지금 뭔 짓이 일어나고 있는가 고민하는 어떤 분이 사연을 보내왔다는데 그건 그렇고 자 어떤 사연인가요? 예, 박사님 사연을 한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박사님, 위안부 할머니 기사로 이슈가 많아서 우리는 위안부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을까 생각하며 기사를 보다가 지난 2014년 4월 4일 세상을 떠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순덕 씨 부고 기사에서 이 씨를 관부재판 마지막 원고라고 소개한 건 오보였다라는 제목의 미디어 오늘 2018년 7월 3일 기사를 보고 영화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영화를 보셨나 봐요. 2010년 영화 허스토리는 실화를 바탕으로 시작을 합니다. 강제로 끌려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가 된 위안부 원고 3명, 여자 정신근로령에 의해 일본 공장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원고 7명, 총 10명의 원고단이 시모노세키와 부산을 오가며 재판을 했다. 그래서 이를 관부재판이라고 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증언을 하면서의 내적 갈등, 폭력과 공포의 트라우마, 한국과 일본에서의 존중받지 못하는 삶, 그래도 꿋꿋이 지루한 재판을 하면서 배상 판결을 받아내는 모습을 담담하고 리얼하게 묘사했습니다. 1992년부터 6년간 이어진 원고단의 사투는 끝내 일본 재판부의 양심을 흔들었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을 인정한 처음이자 유일한 일부 승소 사례를 이끌었습니다. 사법부의 쿠데타에 당황한 일본 정부는 즉각 항소했고 1심 재판부는 경질됐다. 이후 5년에 걸친 항소, 상고 끝에 2003년 최고재판소의 기각결정으로 판결이 뒤집혔다. 2018년 원고 중 생존자는 2명이다. 원고단 단장은 재판 기록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아직도 노력하고 있다로 자막이 올라가며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일본 그 성노예 피해자 국가 배상이던 이 강제 노동 피해자 국가 배상은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최고재판소에서는 기각 결정을 했으니까 네. 1심에서만 일부 성소를 승소. 했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본 정부는 일본 성노예 피해자든 또는 근로정신대라고 하는 모든 전쟁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피해 배상을 따로 할 수 없다. 특히 한국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그렇다라는 것을 계속 유지를 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한국 피해자가 아닌 중국 피해자, 중국의 뭐 이 근로 피해자든 정신대 피해자든 학살 피해자든 그거에 대해서는 일본은 공식적으로 이 사과하고 피해 보상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 그 한일 협정으로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인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는 무조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만 알고 있지 그때 이 선별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있다는 것도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 내용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겠죠. 계속 읽어주세요. 개봉 당시 영화에는 영화 마지막에 관부 재판에 참여한 마지막 원고가 사망했다고 나왔는데 이 영화를 보고 재판의 원고가 살아있다는 제보를 받고 감독이 사실을 확인하고 엔딩에 올라가는 자막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2018년 7월 3일 미디어 오늘 기사를 보면 이순덕 씨가 세상을 떠난 2017년 4월 초 언론 보도를 보면 많은 매체가 이 씨를 관부 재판 마지막 원고라고 표현했다. 이는 윤미향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 상임대표가 SNS에 이 씨를 관부재판의 마지막 원고라고 쓴 것을 언론이 검증 없이 옮긴 결과다. 미디어 오늘 역시 윤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오보를 냈다. 윤 대표는 미디어 오늘과 통화에서 근로정신대가 아닌 위안부 할머니 중 마지막 원고였다고 설명했다.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를 중심으로 한 단체이므로 윤 대표는 관부재판에 참여한 위안부 3명 중 이순덕 씨가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원고라고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성노예로 끌려가진 않았지만 강제 노역 피해를 입은 근로정신대를 외면한 꼴이 됐다. 이국원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표는 미디어 오늘과 통화에서 감독과 제작진이 광주에 와서 양금덕 할머니께 사과를 했다며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 사회가 여전히 근로정신대와 위안부를 구분하지 못하는데 이는 한국 정부의 무관심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정신대와 위안부 피해자 간에 또는 국민들 사이에서 용어에 대한 혼동을 부채질하거나 방조한 정부에 큰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에서 오랜 세월 정신대란 말은 곧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사용됐다. 따라서 강제노동 착취를 당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위안부는 아니지만 일제의 피해를 당했다고 차마 말을 하지 못했다. 자칫 위안부와 선을 그으며 위안부를 공격하는 모양새로 비칠까 우려해서다. 매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집회가 열렸고 위안부 소녀상이 우리나라와 미국에 조성되고 정부 차원에서도 다시 사과와 보상 문제를 협상한다고 해서 위안부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일본의 제대로 된 사과도 못 받아내고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령화, 후원금 오용 등 해결된 문제가 적다는 것,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요? 정의연 관련 기사의 댓글을 보다가 민주당이고 미래당이고 정의당이고 나발이고 다 치우고 위안부 할머니 편히 모시지 못한 거나 처벌해라란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나요? 네, 우리 국민은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나요? 참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위안부 할머니를 바라보는 심리에 대한 질문이죠, 그죠? 네. 이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한테 혹시 질문을 해볼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우리 국민은 위안부 할머니를 불쌍하게 본다. 상당히 창피하게 생각한다. 안 됐다고 생각한다. 내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만 일본 놈들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뭐 그 시절에 뭐 돈 벌러 갔는데 그거는 돈 벌러 술집 나가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 생각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이 영화 속에서도 그런 대사가 나와요. 이렇게 엄마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다가 몰래 도망가 갖고 그런 정신대에 끌려가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를 그 대사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데 그래서 그건 그래서-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이게 정신대 할머니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스스로 뭐 돈을 벌러 나갔다거나 아니면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나갔다거나 그런 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불쌍한 시각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뭐 폭력과 이거 한 거에 반하지 못하는 어떤 연약한 여성의 피해 입은 여성의 입장이다. 이런 식의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영화 속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 영화 속에 그런 이야기 나온 것 때문에 그 영화 뭐 위안부 할머니 단체로부터 예. 혹시 명예훼손 같은 건 당하지 않았나요? 아니 어떻게 위안부 할머니가 공부하기 싫어서 집에서 도망가고 집이 가난해서 돈 벌러서 자발적으로 위안부를 갔다. 그게 영화 속에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민들의 시각으로 그런 걸 나왔고요. 한 씨는 보면 그 이 대표단 아주머니가 택시를 타는데 그 택시 운전기사 할아버지 그 아저씨가 이 할머니한테 뭐 이런 여자들이 나와서 돈 달라고 한다고 전부 말을 안 듣고 하면서 막 붕괴를 하고 결국은 빗속에서 이 회장 할머니를 내려보내고 나중에 그 하는 그 장면도 나오죠. 예, 장면도 나와요. 그런데 그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그 택시 기사를 욕하는 거지 그 할머니에 대한 명예가 훼손됐다라는 이야기는 안 나왔다는 거죠. 예. 그렇게요. 박미화 교수님, 저 박미화 교수 참 불쌍하게 된 게 본인 책에다가 그 이야기를 썼거든요. 이 정신대 할머니들 취업 활동으로 가셨는데 왜 그걸 가지고 그러냐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쓰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정신대 대책위하고 정의연 뭐 그런 여성 단체들이 나서 가지고 이거는 할머니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된지 아세요? 1심에서 1,000,000원 벌금. 1심이 무죄였구나. 1심은 무죄인데 2심에서 1,000,000원 벌금이 됐던가 뭐 어쨌든 간에 1,000,000원 벌금 상황인데 대법원 항소심까지 가 있는 아이고 개인적으로 박유하 교수를 잘 모르지만은 한때나마 그분이 지나가는 걸 내가 멀찌감치 보면서 참 저분도 참 힘든 삶을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어떤 모임에서 내가 그걸 본 적이 있어가지고 이 나라에서 진짜 교수가 이분이 일문과 교수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거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그걸 자기 책에다가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자료를 보고 해석해서 글을 썼는데 그거를 마치 친일 세력이고 또 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대. 이 나라가 물론 그 일이 당했을 때는 내가 연대에서 잘리고 나서 당했으니까 이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를 그때 더욱더 뼈저리게 느꼈는데 대한민국은 학문이라는 건 없고 학문만 있구나 이런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됐죠. 그래서 학문에 힘쓰다 보니까 온 천지에 똥냄새는 진동을 하는 이런 나라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는데
에휴, 억지로 끌려갔다면 끌고 간 사람 때려 죽이고 싶을 것 같고 스스로 돈 벌러 갔다면 나중에 자학할 것 같아. 이분 진짜 이거 폭로하면 안 돼요. 이 끌고 간 사람 때려 죽이고 싶지만은 그 끌고 간 사람 다 죽었으니까 때려 죽이지도 못하고 스스로 돈 벌러 갔으니까 나중에 자학하는 마음으로 이분들이 지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분들을 두 번 죽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박사님 말씀 네. 듣고 이게 연결이 되는 게 네. 이영수 할머니가 맨 처음에 강제 동원에 대해서 진술을 했을 때 친구가 자발적으로 간 거로 진술을 했는데 갑자기 몇 년 뒤에는 아니다 나 군인한테 끌려갔다라고 말을 바꿨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김영수 할머니인지 이용수 이용수 할머니인지 그분은 여러 가지 기억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거를 정의연, 윤미향 씨가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 해가지고 얘네들이 수요 집회에서 앵벌이 시키고 그동안 모금했던 거 다 했다니까 가장 먼저 정의연 쪽에서 윤명 쪽에서 나온 그러네요. 반응이 기억이- 뭐예요? 예, 할머니의 기억이 왜곡된다. 예, 왜곡됐다라고. 본인들이 할머니 기억을 처음부터 왜곡을 시켜놨거든요.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왜곡시키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 지들도 알거든요. 뭐가 진실이고 사실인 거를 따진다는 거는 우리의 삶을 특히 과거에 있는 모든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기억에 의존하고 기억은 그때그때의 마음에 따라서 내가 늘 이야기하는 내가 믿고 싶은 거에 따라서 왜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기억을 모독하는 거예요. 기억은 이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바뀌는 거다라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떤 분 강압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지금 이 황심소 패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지금 이 방송에 참여하고 있나요? 아니면 너무나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방송에 참여하고 있나요? 그러면 내가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에서 살았을 때는 그 군사 독재 정권에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살았나요? 아니면 너무나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살았나요? 강압적인 이런 분위기에 살았어요. 지금 사실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네, 전 이렇게 정말 이야기되는 화염병 거예요. 많이 보고 살아갖고 그럼요. 그러니까 상황에서 어떤 분위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리얼리스트의 마음을 그냥 나타나는 거고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것도 그때 달라요.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도 그때 달라요. 우리 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도 지켜봐야 되거나 당장 해결을 하라고 하는 것도 그때 달라요라는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없으면 댓글도 저는 박정희 정권 자체가 싫습니다. 박정희 정권 자체가 싫으면 그 정권에서 살았던 사람들 싫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부모 세대 다 죽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부모님들이 자주 하던 말 웃기게 해요. 박정희 정권에서 꾸준히 잘 살았던 사람들은 저는 박정희 정권 자체가 싫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 싫다고 이야기할 때나 노무현 정권 싫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박정희 정권 때는 말이야 박통이 싹 잡아가지고 쳐넣거든. 또 이 문재인 정권, 빨갱이 정권, 노무현 정권, 빨갱이 정권 할 때 역시 전두환 때 삼천교육대가 삼천교육대. 최고였어. 그냥 잡아가지고 집어넣으면 형제복지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그때 다른 마음을 잘 표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대체 뭐 하시나 라고 내가 묻고 싶었는데 그분들이 또 다 건강하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숙주로 한다 하더라도 별로 그분들하고 친하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네, 인간은 실수를 해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위안부라고 불리는 인권이 천참히 짓밟힌 상황이 발생했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전쟁도 아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인권을 가지고 장난을 쳐먹고 장사를 해먹는 인간들이 더 뻔뻔하게 잘 사는 거 이것 때문에
참담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느끼거든. 그리고 그 인간들이 본인들이 인생 전쟁이라고 내세울 만한 식민지 시대였다라고 내세울 만 하지도 않고 21세기 자유 대한민국 최고의 나름대로 이 국가라고 하는데 그 속에서 정치를 해먹고 먹고 사는 인간들이 뭐라고 그래요? 국민들이 행복하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정치인들이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윤명씨 같은 사람들을 잘 우리의 대표로 뽑았는데 그분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저 XX 같은 놈들 지들이 지 잘 먹고 잘 살렸다고 국민들을 팔아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는 주제에 무슨 예의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리얼 말단에 있던 분이 상부와 일체감을 느끼는 그런 건가요? 네. 이 독수리 오형제가 아니라 리얼 오형제들이 합치해가지고 그대 로봇으로 변신을 하는 이 순간에 지금 떨어져 나가면 안 되잖아요. 네.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사과받고 위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 이런 질문 던지는 분은 지금 뭐를 사과를 받고 뭐를 위로받는지 모른 채로 그냥 앵무새처럼 떠들어대는 정대협이든 이런 시민단체들 하는 소리를 그냥 듣고 그거를 그냥 지금 그게 안 됐나 보다. 이게 문제인가 보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제 심리 분석 좀 됐나요? 내 삶의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한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책이나 강연을 보며 누구에게나 맞지만 아무에게도 맞지 않는 답을 찾고 있나요? 책이나 강연에서 남에게 맞는 답을 찾는 것은 이제 그만. 지금부터 나에게 맞는 해법을 찾아보세요. 하버드 심리학 박사님이 만든 한국인 맞춤 성격 검사 WPI. 리얼리스트, 로맨티스트, 휴머니스트,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 5가지 유형 중 자신의 기본 성향을 파악하고 릴레이션, 트러스트, 매뉴얼, 셀프, 컬처 5가지 항목 중 자신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는지 알아가며 여러 성격 유형의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 함께 각자의 고민과 욕망에 대해 학습하며 나의 성격에 맞게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하는 방식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바로 6월 13일 열리는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서 말이죠.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사람에 대한 지혜를 나누는 위즈덤 센터.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잘 알면 좀 더 잘 지내지 않을까?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검사 WPI. 내 성격도 알아보고 친구들의 성격도 알아보며 사람들과 더 잘 지낼 수 있는 비법을 WPI 검사에서 찾아보세요.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